안녕하세요. 편한식품방송 편식방의 저는 서득현 PD입니다. 자, 오늘 편식방이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이렇게 나와서 리얼 토크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식 전문 잡지 뉴트리엔에서 저희를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이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편식방 녹화도 하게 됩니다. 저희 편식방 많이 보셨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식품과학자, 아까 포당이라고 하셨죠. 모든 것은 포도당이다의 최너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드파이터? 푸드라이터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푸드파이터가 맞습니다. 푸드파이터 정재훈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강의도 들었고 영상도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유사식품과학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판치고 있죠. 이 식품업계 쪽에서도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마치 과학적인 이야기, 아까 뭐 콜라겐 얘기도 나왔고 방사능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사식품과학이 뭔가요? 뭐 식품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효능이나 불안을 과장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걸 갖다 유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 건강하고 연결돼 있고 누구나 관심 있고 중요하니까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저는 한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정 약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사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 같은데 과학이 아닌 거죠. 근데 유사식품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으로 포장을 했지만 누군가 이익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은 과학이 아닌 거. 그런 것이고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권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까 강의하실 때 방사능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방사능이 일상생활에도 많고 특히나 비행기 같은 걸 타면 엄청나게 많이 노출된다고 하는데 저기 며칠 전에 일본도 갔다 오시고 저번 주인가 프랑스인가요? 네, 지난달에. 야, 올해만 해도 엄청 많이 저도 해외 촬영하고 나갔다 오셨는데 방사능이 엄청 노출되고 오염됐겠어요. 그죠? 그 우주 방사선이 차지하는 게 10%에서 1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제가 호흡할 때 폐를 통해서 노출되는 게 거의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를 특별히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비행기 탈 때 많이 나온다고 해야지 해외 여행도 좀 줄고 우리 외화 유출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몇 달 전에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 먹는데 처음에 차가운 수프가 나왔어요. 차가운 수프가 나왔는데 프랑스 식당이었는데 후쿠오카에 있는 굉장히 맛있게 차갑게 복숭아가 들어있는 수프를 먹고 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면서 거기 이제 서빙하는 분한테 이거 어디 복숭아길래 이렇게 맛있냐고 후쿠시마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가 그걸 같이 올리려다가 근데 후쿠시마산이라고만 올려도 당장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 뭐 며칠 전에 이제 우주인으로 유명한 이소연 박사님이 후쿠시마 뭐 그거 다큐 찍고 왔다고 난리가 또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말하는데 날마다 어느 분이 말씀 파일럿은 어떻게 될 거고 스튜어디스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농약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농부들은 어떻게 될 건지 농부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그것이 정말 작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방사능이 협정되면은 맨날 비행기를 타는 사람부터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안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방법이죠. 현재 그럼 노출량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처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위험한 수준일까요? 우리가 안전 수준은 1mm 10억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100mm 10억까지 노출된 사람 경우는 꽤 있었는데 그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전체 주위를 갖다 재보면서 그 정도에 있는 건 충분히 정부에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그 정부 책임인 거지 사실은. 거기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가 났는데 이런 방사능에 좋은 식품이라면서 또 김, 다시마, 뭐 버섯 많이 먹으라는데 원래 김이랑 다시마는 지금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이나 다시마 이제 이런데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소용 없습니다. 예. 일본의 후쿠시마에 무슨 뭐 일이 터졌다고 오늘 김 먹고 가는 거예요. 김하고 다시마를 먹고 간다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나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네. 다시마 이쪽에 칼륨이 많다 그랬잖아요. 칼륨이 많으면 무조건 그중에 일부는 자연 방사능 칼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또 만약 일본을 가거나 또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매트릭스도 그렇고 저도 이번에 온수 매트리스도 또 터졌더라고요. 열심히 깔고 잤는데 기사를 딱 보고 제 매트리스를 딱 보니까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전 아직도 깔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피폭이 됐다면 그 치료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소위 방사선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해독제나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요오드 칼륨인데 갑상선만 보호해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대단한 해독제가 나온 것처럼 떠들잖아요, 언론에서. 갑상선에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건 뭐냐면 이제 갑상선이 그런 그 방사선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초점을 맞춘 건데, 그게 마치 무슨 해독제가 되는 것처럼 떠드는 언론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네. 실제로 이제 핵폭 노출이 막 일어나면 그때는 방사선 요오드가 많아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나중에 남아 있는 건 라돈인데 실제로 이제 핵폭발이 이렇게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핵사고가 나면 노출이 되면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암 증가가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갑상선암이 증가되고 물론 급성이어가지고 대부분 완치율은 거의 뭐 99% 이상 다시 살아나는데 심각한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성적인 지역에 급성적인 약으로 그게 몸속에서 요오드가 오래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흡수되더라도 배출되라는 식으로 방어용으로 미리서 그러니까 비슷한 걸 물질을 안전한 걸로 포화시켜서 배출시키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나머지는 선인데 피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없고요. 중금속 오염됐다 그러면 중금속 뭘 먹으면 중금속 몸속에 있는 중금속 물질이 제거되면 중금속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단 한 번도 중금속 제거 물질은 없었죠. 방사성 물질은 다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이니까 그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없고 자연적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요오드 같은 경우는 초기 막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는 방사성 요오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갑상선암의 증가가 유독 심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같이 그런 치료로 일시로 나온 거고 그런 상황은 핵폭발이 일어난 지 얼마 동안 그동안만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 아무 상관이 없는 물질이고요. 평상시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라돈인 거고 라돈도 결국 우라늄이 있는 상태에서는 꾸준히 조금씩 땅으로부터 나오는 물질이라서 우리가 대안이 없고 하늘에서 날아오는 방사선도 사실은 대안이 없고 그렇습니다. 대안은 없고 유일한 약은 핵폭탄 터진 다음에 일정 기간만 먹는 거고 요오드가 그렇죠. 갑상선암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네요. 그 당시에도 꼭 효과적인 방법이 모르겠고 그나마 유일한 그 당시에 처음에 일어난 갑상선암에 대해서 유난히 증가가 심하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연구하다 보니 그게 나온 거지 그 이상의 가치는 없죠. 요오드는. 제가 이상한 결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론이 걱정해도 답은 없고 그러려면 그냥 사는 게 낫겠네. 그냥 깔고 자면 되겠네요. 저는 지금 있는 거 그냥 깔고 자야겠네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우리가 고농축 물질 넣은 건 아니고 좀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사실은 음이온 자체가 완전히 사기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조금 피하세요. 음이온은 곧 방사능이다. 실제로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염소, 불소 이것처럼 그게 우리 몸에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물질, 신비한 파장, 신비한 힘 그렇기 위해서 음이온이라는 이상한 이름 갖고 포장해놨던 거고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까 파는 아까 같이 감마선, X선, 자외선, 원적외선 이런 이게 있고 있는 거지 그중에 좋아하시는 거 없잖아요. 전자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상하게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믿고 그걸 좋아해서 그 제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건지 그건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음이온은 원래 없는 거였어요? 아예? 과학이 말하는 음이온은 있는데 네. 그 건강식품에서 말하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나온 지 한 30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 걸 지금까지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라돈 방사능이라니까 그게. 아, 그 음이온을 다른 말로 하면 방사능인 거예요? 오존을 갖다가 음이온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있고 아니 뭐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뭐가 나오게요? 나올 수 있는 거 사실은 증량 없이 나온 것은 파장밖에 없는 거고 파장 나오는 거 방사능이지 뭐. 아, 돌이나 이런 곳에서 무슨 파장이 나와야 그게 음이온이라는 뭔가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일반 돌에서는 파장이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방사능이 무슨 나오지 파장이 나오는 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돌에서만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음이온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동안 전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기에 유사과학에 속고 저도 음이온 나온다 그래 샀는데 비싸게 주고 집집마다 음이온 하나씩 다 있으시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원적외선을 음이온처럼 말한 경우도 있고. 원적외선 그건 또 뭔가요? 원적외선은 그 우리가 열 중에서 직접 맞은 거 말고 이렇게 파장이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마이크로파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전자레인지랑? 네. 그 중간 파장도 되니까 많이 오면 따뜻한 느낌 나겠지. 근데 살이 있겠죠. 아 그러면 네. 전자레인지 파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음이온은 없어요. 없다 믿고 여러분 음이온은 버리면 음이온은 됩니다. 없다는 거 무언가 나온다면 방사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구입하실 때 음이온이라고 붙어 있으면 피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또 하나 있는 게 자기력도 마찬가지죠. 지구 자체가 자석이잖아요. 큰 자석이고 자기력이 우리 몸에 좋으면 그러면 MRI 찍거나 그러면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질.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그 자석장판 필요 없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네. MRI 자력이 돌아가고 이렇게 MRI 한 번이면 혈관이 그것에 몇만 배 될 겁니다.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우리 어머니 그 저기 자석에다가 음이온 나오는 거 깔고 주무시는데 그냥 사기입니다. 400만 원 주고 사셨다는데 집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100만 원짜리 그거. 네,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좀 잠깐 나온 얘기인데 전자레인지도 요즘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거기서 이렇게 너무 음식이 빨리 데펴져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음식물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특히 그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파괴되나요, 진짜? 가열하면 파괴되는 경우에는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특별히 더 들어서 많이 파괴된다거나. 물에다 끓이거나 삶거나 그랬을 때도 파괴되는 것처럼 가열하면 파괴되는 건 파괴될 텐데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특별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파괴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실 때 딱 색깔 보면 알잖아요. 구워보면 탔으면 까맣게 탔으면 다 타버린 거고 그러면 영양분이랑 뭐 다 탄 거죠. 그 다음에 구워서 노릇노릇해졌으면 색소가 변할 정도니까 뭔가 변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열에 빨리 변한 것은 변했을 거고 덜 변했을 거고 그러니까 직화가 제일 많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이 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삶기 오래 삶는 거 변하고 있는 거고 전자레인지는 삶는 것보다 대부분 약하게 처리됐죠. 덮일 정도만. 아니, 겉모습 보면 알잖아요. 냄새가 난다,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뭔가 변했다는 성분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만큼 영양분도 파괴됐을 건데 한편으로 이제 영해도가 좋아지는 건 약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용성 성분 같은 경우는 가열해서 먹는 게 소화 좋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주 영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얘가 타기 전까지는 성분 변하지 않거든요. 열에 약한 부분에 있는 영양분은 많지도 않아요. 미네랄은 절대 불변입니다. 원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변인 거고 아무런 영양 파괴가 없는 거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과잉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파괴되면 좋죠. 예, 파괴되면 사실 좋아요. 일부 비타민 중에 약간 손상된 게 있는데 지용성 같은 건 장점이 있고 일부 수용성 비타민, 약한 비타민도 우리가 평소에 워낙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굳이 그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까지 꼭 모든 걸 그렇게 해먹을 게 아니라 딱 보면 겉에 보시면 색이 변했네? 아 많이 변했구나. 색이 안 변했네? 적게 변했구나. 전자레인지는 색이 가장 안 변했죠. 적게 가열처해서. 그러니까 제일 열광 변화가 작은 건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가 되게 위대한 발명품이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좋은 요리기구는 아닌데 왜냐하면 통상 우리가 요리하는 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겉에부터 사실 익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그렇죠. 안에부터 침투해서 안에 물 있는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막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그 열로 이제 열 전달하는 거라서 겉은 물렁물렁한데 속은 많이 익었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또 겉에 있는 부분만 살짝 타면서 노릇노릇해지면서 거기 나오는 고소한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자레인지는 그렇게 만들 수 없죠. 반대잖아요, 반대. 네, 반대니까 걔는 덮이는 정도,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덮이는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 요리기구라 생각하시면 좀 그런 거죠. 요즘 혼밥족들이 많고 간편 식품들이 많은데 먹으면서 늘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쌓여져 있다 보니까 그걸 데피면서 마음들이 막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 비닐봉지가 이렇게 느슨하게 늘어지고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지면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나와서 내 몸을 파괴할 것 같고 영양소가 파괴된 것 같아서 늘 먹을 때마다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레인지에 부적합 용기가 있죠.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에폭시라든가 이것은 사실 식품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고요. 거의 안 식품에서 거의 PP라고 돼 있는 것은 아예 그 아무런 해가 없는 물질로 돼 있고요. 걔를 갖다가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레인지 쓰고 있는 거의 PP를 많이 씁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 뒤에 보시면 써 있어요. PP인지 P인지. 페트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 게 투명하잖아요. 맑고 깨끗하니까 식품회사들 쓰고 싶어 하는데 내열성이 없어요. PP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특히 PP로 되어 있으면 내열성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심하고 써도 된다. 근데 P는 똑같이 안전한데 얘는 약해요. 약해서 말랑말랑해요. P는 약해서 안 되고 PP는 강하니까 뒤에 꼭 그 성분표 이렇게 삼각형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방사능하고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그 문 열 때 거기에 이렇게 망사 같은 게 있는데 엄마가 그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파동을 마이크로폰가 그거를 차단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제 그 망사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막아버리면 될 거잖아요. 못 나오게. 근데 속을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속을 들여다보는 거고 근데 파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 정도 크기가 되면 딱 걸려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는데 파가 기니까 그쪽 걸리도록 그래서 못 나오도록. 그게 훼손되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파가 눈알로 들어가서 눈의 수정체가 마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지 않나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파손된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이 말라갖고 뭐 눈이 뜨거워질까요? 이미 증상으로 나타났겠죠. 보고 있다가 뜨거우니까 생각보다 우리 몸이 예민해가지고요. 사소한 것도 느끼기 시작하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전자파 차단한다고 해도 약간은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정확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똑같은 파장이고요. 양만 다릅니다. 그래요? 이걸로 동시에 뭐 쌓아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하면 뭘 튀길 수도 있겠죠. 헤르츠가 똑같아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지금 이제 휴대폰에 쓰고 있는 헤르츠하고 거기에 쓰는 거하고. 근데 같은 파장이고요. 근데 거기는 그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휴대폰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 붙이면 그것도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지역만 애가 그쪽으로 쫙 흡수될 리는 없고 망사로 이렇게 감싸세요. 망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감싸갖고 완전히 차라리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사선으로 살균을 하잖아요. 방사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세포가 이제 정지 죽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돼가지고 뭐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방사선을 쬐는 식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방사선이 뭔가 묻어있지 않을까 식품에, 그리고 방사선 쪽의 식품이 뭔가 변형돼서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은 다 빛입니다. 꺼지면 없어져요. 아까 물질은 방사능 물질은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방사선 조사라고 하는 것은 빛을 쪼이는 거지. 빛을 쪼이면 걔가 빛이 감마선이니까 투과하겠죠. 투과해서 아주 가는 날카로운 핀으로 찔른 거죠. 날카로운 핀을 찔렀는데 부분 몇 개 찔러가지고 그 세균의 맥점이 되는 효소가 파괴돼 버렸으면 걔는 죽어버린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열로 쫙 지나가니까 한 방에 강렬하게 하는데 싹 쏘니까 그러면 식품에는 변형이 없나요?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가열한 것보다 훨씬 적은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가장 침투성 있게 속까지 균일하게 소량으로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실제로 제일 안타까운 게 방사선 조사를 왜 걱정하는지. 그만큼 안전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런 방사선 관련해서 거기 뭐 피폭이 되거나 했을 때로 이제 혼동이나 착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우라늄 생수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방사성 물질 들어가 있다고. 근데 그것도 그냥 정수를 해서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물에 그런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으면 그거를 걸러서 제거를 해도 그 물 자체에 방사선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그런 전자레인지가 됐건 아니면 약도 살균할 때 방사선 조사해가지고 살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열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가열을 하지는 않으면서 살균은 해야 돼요 또. 그걸 뭐 몸에 주사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균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 정도 남긴 남지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니 물질을 안 남으니까. 물질일 때는 남을 수가 있는데 빛일 때는 우리가 쏘는 것은 빛을 쏘는 거지 물질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가루같이 물질을 넣은 게 아니라 빛을 쏘인 거기 그렇죠. 때문에. 빛도 똑같아요. 아까 파장 보여드린 게 일부러 감마선, X선 다 보여드리는 게 그럼 CT 찍었으니까 CT 물질이 우리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찍었을 때 그 순간에 딱 쏘이고 흡수되고 마는 거죠. 좋은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듣고 솔직히 좀 이렇게 주변에 우리 포당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요,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방에 들어가서 2번, 3번 보시면 관련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질문이 가장 궁금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그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아까 강의 때도 잠깐 나왔고요. 요즘 뭐 디톡스 주스라고 그래서 해독 주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콜라겐 먹으면 콜라겐이 생성되나요? 몸에서 원하는 대로 가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건 약을 만들 때도 이제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약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가질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피부에 감염 생겼는데 그 항생제를 먹으면 피부에 딱 그 원하는 부위에만 가느냐 다른 데도 다 가요. 아, 그러니까 얼굴을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얼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 피부가 좋아지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을 때 무조건 얼굴로 가길 바라거든요. 그 콜라겐 이건 뭘 먹건 피부 좋다 그러면 다른 데 다 필요 없어요. 얼굴 색깔만 좋아지면 되거든요. 그럼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차라리 바르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바른다고 또 이게 잘 흡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바르면 피부에 흡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부도 흡수를 굉장히 저항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제발 그만 좀 바르고 그만 좀 먹어라 이런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 몸은 방수라고. 방수가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분산이 되지만 먹어서 설사 또 거기로 피부로 간다고 해도 재료를 많이 공급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게 더 잘 만들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콜라겐을 합성하고 있는 아미노산가 특별한 아미노산은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이라서 굳이 왜 그걸 먹었는데 그게 콜라겐이 돼야 되지 하는 하등의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이제 모자랐을 때는 먹어주면 당연히 단백질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됐을 텐데 모자란 상태 만들어 줄 텐데 지금 이제 그 아미노산이 절대로 피부를 위한 아미노산이 아니고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비필수 아미노산 뭘 먹거나 있어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라서 그게 절대로 콜라겐용 아미노산은 없습니다. 차라리 콜라겐에 도움이 된 것은 비타민 C가 오히려 더 그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모자랄 때는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것도 똑같은 아까 같이 아미노산 많다고 좋아지느냐? 모자라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많다고 해서 그걸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콜라겐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에 저희가 이제 편집방에 녹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해한 거를 설명드리자면 콜라겐은 이렇게 흡수하기엔 덩어리가 너무 크답니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흡수 자체가 안 된대요. 아무리 씹어 먹어도. 이게 이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몸 자체가 콜라겐을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로 돼 있던 거에 맞죠? 그러니까 강한 힘줄 조직이기 때문에 강하게 셀룰로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열로 오래 끓여주지 않으면 걔가 조직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많이 먹어봤자 소용이 없네요. 그냥 바로 배설되는. 차라리 젤라틴 과자를 드세요. 젤리를. 아, 젤리. 그 차라리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그거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쫀득한 거 있잖아요. 8%짜리. 8%짜리가 콜라겐을 녹여서 젤라틴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에 들어있는 젤리니까 그게 소화 흡수는 훨씬 잘 되는데 그냥 아미노산 들어갔다가 아미노산이 갑자기 왜 피부로만 갈까? 그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꼭 거죠. 얼굴이 좋아지거나 겉피부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는 콜라겐도 있는데요. 그 쪼개져서 흡수가 되긴 되죠. 근데 문제는 몸이 그게 뭐였는지 기억을 해서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몸한테 있으면 인슐린을 굳이 주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슐린을 먹으면 다 쪼갰다가 몸에서 이거 인슐린이었으니까 다시 인슐린을 만들면 되지 해서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그걸 재조립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몸에서는. 한번 쪼갰으면 그 다음에 쓸 때는 자기가 필요한 데다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먹은 단백질이 알겠지? 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제 몸이 계속 알아들었으면 말하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육을 먹는 거야. 제 몸이 만약 그걸 알아들었으면 저는 지금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육이 터졌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항상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거든요. 난 이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다 몸아 하면서 먹는데 제 몸은 못 알아들어요. 뱃살로 보내요 다 전부. 알겠습니다. 그럼 디톡스 주사는 디톡스 주사나 디톡스에 관련된 주스 진짜 디톡스가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강연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인한테 디톡스라고 하는 것들의 재료는 전부 다 채소, 과일 이런 거잖아요.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햄버거예요. 그게 햄버거 스테이크.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디톡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은 더럽다는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몸에서 독소를 제거한다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심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0년 뒤에 또 누가 디톡스를 들고 나와도 저는 그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건 심리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로 그게 어떤 디톡스를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정말 디톡스를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단식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믿는 거죠. 믿음입니다. 디톡스는. 저희 어머니도 그거 먹고 살 빠졌다고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밥을 안 먹어서 빠진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먹을 때 꼭 그 저기 주스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딴 거 못 먹게 한단 말이죠. 그거에 속는 거거든요. 디톡스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디톡스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뭐 책에도 쓰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 같은 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그게 다 결국 안 나가기로 하고 말아버리는 게 뭐냐면 미디어에서 원하는 거냐 해독 주스라든지 디톡스를 하는 게 효과가 없다? 이 정도를 원하잖아요. 그 정도로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걸 원하냐면 디톡스 무슨 뭐 패치가 있다? 해독 주스가 있다? 이걸 먹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그 멘트를 저한테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해독 주스를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안 나가고 오히려 반대로 먹으면 무슨 뭐 만병통치된다는 거 사람들이 솔깃하니까 자꾸 나가죠. 그런 게 자꾸 가짜 정보가 뒤덮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송 PD들하고 기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이런 두 분을 접하기 전에 제가 아침 방송을 했었는데요. 껍질채 먹으면 좋다. 뭐 잡초를 먹으면 좋다. 그래서 잡초 먹는 분 촬영 가고 양파 껍질채 먹고 막 이런 거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몸에 좋다고. 저도 그런 PD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식방이나 이런 거 와서 이렇게 유사과학에 대해서 좀이라도 알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건데 그런 거 하면 시청률은 끝내주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신문사도 10대 일간지 같은 어떤 레거시 미디어도 전부 다 유사과학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고 싶어도 과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걸러서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유사과학, 식품과학을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첫 번째는 편식방이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만든 게 편식방입니다. 편한 식품 방송, 편식방. 그리고 여기 있죠.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푸드 충정합시다.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법 이 한 권만 읽으시면 됩니다. 저기 제대로 된 책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쓰신 책이 뭐죠? 절판됐어요. 생각하는 식탁인데 네. 내년쯤에 출판사 바뀌어서 새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식탐이란 정재훈의 식탐. 네, 그 책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겉에 수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대상을 바꿔요. 그거 이제 뭐 전자레인지 뭐 시끄러워가지고 하고 나면 다른 거 그다음 소재를 갖고 하고 끝이 없어가지고 어렵지만 진짜로 관심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그 이덕환 교수도 합리적인 그 뭐죠 판단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실은 이 책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나오면 충분히 읽어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보냐. 야, 이미 한번 좋다고 맘 먹었으면 끝까지 고수하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에 빠지기 전에. 제가 항상 해주는 것은 야, 그렇게 관심 있으면 다 봐라.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보든가 다 보고 나서. 뭐 탄수화물 나빠요, 지방 나빠요, 뭐 나빠요가 100개가 넘거든요. 뭐 저걸 먹고 나면 도대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안 빠져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꽂히기 시작하면 뭐 하나에 꽂히면 이번에는 해독 주스가 안 되면 그 나은 더 파워 슈퍼 해독 주스, 초 슈퍼 해독 주스로 가지 이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지기 전에 미리 한번 전체적인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쓴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시가 아마 주관한 행사일 텐데 그 3분의 간장과 전통 간장을 비교하고 요리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 전통식품으로 인증받은 장을 학교급식에 써라 이런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식품과학에 속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3분의 간장 이 단어에서는 좀 많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 3분의 간장에 대한 설명을 좀 과학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장이라고 한 것도 그 당시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면서 낯선 거였어요. 그러다 좋다고 인정받으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고 친근한 게 된 거지. 3분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물질이 절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안전성을 논할 가치는 하등이 없고 특성이 다르다. 특성이 다르니까 특성에 맞춰 잘 쓰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 저희 열린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2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중금속이 배출된다는 건 근거 없는 얘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는 소화기를 통해서 내려가고요. 미세먼지의 중금속은 호흡기로 들어오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일단 서울역에 근처에서 철공소를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돼지 비계가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먼지, 검댕 같은 게 몸에서 빠져나가서 꼭 챙겨 먹는다는 신문 기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믿음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고 돼지고기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 먼지는 폐로 들어가고 고기는 목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달라요, 두 개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전혀 효과가 없다. 네네. 여기 약간 요만큼 효과 있겠네요. 여기 그 같이 붙어 있는 기도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목이 까실까실하고 뭐 먹고 싶었는데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이제 그 핑계로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먹고 싶었던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그 다음 질문은 홍삼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홍삼은 효과가 있나요? 왜 3개월을 먹고 쉬라고 하는지 부작용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홍삼을 비롯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무슨 뭐 3개월을 먹고 쉬어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대체로 그냥 이론상의 어떤 우려사항일 뿐이지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네. 단지 이런 건 있죠. 뭐든지 좋다는 걸 먹으면 처음에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좋은데 그게 플라시보인지 아닌지 몰라도 처음에는 아무튼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도 먹다 보면은 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홍삼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연구를 많이들 했고, 그래서 그게 뭐 딱 잘라가지고 효과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두드러진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딱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게 이제 문제죠. 조절을 얼마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서 특정한 어떤 분행만을 딱 골라냈을 때 또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오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는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마무리해야겠죠? 옆에서 자꾸 마무리하라고 지금 옆구리를 말은 누가 길게 했는데 지금 저 옆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런 유사 과학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무조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할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해하는데 아 이건 틀렸으니까 알 생각 없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양이 문제니까요. 양을 말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하거나 좋다고 말하면 무조건 그건 무시해라.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얼만큼 있으니까 얼만큼이라서 나쁘다, 좋다라고 말해야지. 양을 말하지 않고 막연하게 말한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 만드는 PD 입장으로서 얘기 드리면요. 방송에서 무언가 아침 방송에서 막 좋다 하시면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 유독 더 좋다라고 강조하는 것들,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TV를 믿지 마시라 무조건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편식방을 치셔서 질문도 다시고 자세히 보시면 오늘 나온 얘기 편식방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잘못된 유사과학, 잘못된 괴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또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강의가 있고 또 이렇게 토크가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내일 꼭 나와 주실 것이죠? 네. 자, 구독자님들께도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